우울이라는 게요, 우울장애가 되게 스며들듯이 오거든요, 우울은. 아주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망가뜨려요. 네네. 우울증은 사실은 암과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우울하고 불안을 물론 이제 본인이 내가 어떤 상태다라는 걸 이제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우울과 불안을 좀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울과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그래, 나 오늘 우울해. 그쵸? 나 좀 불안해. 뭐 이렇게도 말하니까. 그쵸. 그럴 때의 감정으로서의 우울과 불안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느낄 만한 적절한 상황에서 느끼면 뭐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우울과 불안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해서 잘 느끼는 감정들인데 이게 좀 과도해서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해져서 우울증이 되거나 불안 장애가 되거나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우울한 감정이 우울 장애가 되지 않도록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불안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정으로서 느끼는 우울감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네. 그게 어떤 증상 그리고 네. 장애로 나가면은 이게 네. 심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우울감하고 우울증도 잘 몰랐었네요, 그 차이를. 그쵸. 대부분 모르시죠. 아니 왜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니까 네. 뭐 기자협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자살 관련된 기사를 쓸 때 항상 밑에다가 이제 네. 텍스트를 첨부해서 달게 되거든요. 뭐 네. 우울감을 느끼실 때는 어디로 좀 뭐 상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근데 거기도 보면 우울감이라고 쓰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뭐 그쵸. 이게 아니라.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냥 우울감 그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네.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우울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너무너무 아끼던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네. 그럼 우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일시적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혹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은 건강한 일이죠. 근데 아까 그 피로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피곤하대요. 무기력하고 기력이 없고 항상 처진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병원을 가보니까 그게 우울증이라고 네. 해서 약을 처방받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러면 약간 우울감에서 조금 단계가 넘어서서 그런 빠져나오지 못하고 항상 피로해지는 약간 그런 걸까요? 만성 피로감일 텐데 네. 사실은 우울증이다라고 말하려면 피로감 말고도 이제 증상이 되게 많아요. 이 중에서 5가지 이상을 동시에 경험해야 되고 그게 이제 2주 이상 지속되면 저희가 우울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혹시 5가지가 어떤 건가요? 우울한 기분, 네. 그리고 흥미의 저하, 뭐 내가 재밌었던 거, 내가 즐겨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는 거, 좋아하던 것도. 네, 뭐 혹은 무기력, 뭐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식욕의 변화, 그래서 식사량이 막 줄어들어서 체중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너무 많이 폭식을 하거나, 뭐 불면 혹은 과다 수면, 이런 수면의 문제도 있고, 피로감, 뭐 집중력의 저하, 뭐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살 사고 등등등 여러 가지들 중에 5개가 동시에 2주 이상 지속되고 그게 나의 일상 기능에 많은 영향을 줄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해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이 이유가 아마 없을 거잖아요. 다른 신체적으로 검진을 받았을 때 네. 몸에 문제 없는데. 그쵸.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피로할 수는 있죠. 뭐 밤을 샜다거나 최근에는 일이 너무 많았다거나 하면 피로할 수 있는데 내가 충분히 휴식하고 나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울감의 한 증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우울증도 근데 사실 이게 좀 종류가 뭐 셀 수 있을 만큼 있나요? 우울증의 종류요. 예. 어떤 종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럼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식욕과 체중의 변화 혹은 뭐 수면 뭐 이런 모습으로 우울증이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이건 괜찮아요. 네네네. 근데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자기 비난이 들거나 뭐 이런 모양의 우울증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증상의 조합에 따라 굉장히 많은 모양의 우울증이 있겠죠. 이것도 사실 그 사람마다 우울증을 갖게 되는 원인은 다 다를 테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증상이 발현되는 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면 딱 우울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모습인데도 우울증이고 저런 모습인데도 우울증이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울증은. 그게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도 사실 잘 못 알아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멀쩡히 뭐 같이 생활 잘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우울증이었다라는 것도 주변인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것도 우울증도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옆에 영향을 사람들이 많이 또 주죠.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네. 이것도 그러면은 그 우울증에 앓고 있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조금 더 뭐 신경을 그 사람에게 써줘야 할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또 훨씬 과잉- 좋죠. 그래요? 네. 왜냐면 물론 우울증을 경험하면 대인관계에서 많이 위축돼요. 사람들을 만나러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집에서 혼자만 있고 집 안에서도 방 안에만 있고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많이 철수된 모습을 네. 보이는 게 우울증의 증상인데 네. 그렇다고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이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지 않게 너무 과한 관심은 어떻게 보면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뒤에서 좀 묵묵히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언제든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 하고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라고 좀 알려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약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다라면서요. 뭐 안 보내도 문자를 보낸다든가 네. 그런 게 이제 신호가 좀 된다고도 하던데 네. 그런 것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네요. 네. 우울은 사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예 왜냐면 그런 걸 사실 좀 겪어볼 시간이 없기는 한데 간혹 그럴 때는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이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나 보다. 이 기분이 오래 가면 어떡하지? 네. 왜냐면 그 순간 되게 힘드니까. 그쵸. 이게 계속 오래 가면 나도 우울증이라는 걸 걸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느낀 적은 있어요. 네. 이 우울증이 저도 사실은 우울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네. 표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태인지 내가 겪고 빠져나오고 나서도 그것을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마다 다 굉장히 주관적인 고통감이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사실은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도 어렵죠. 똑같이 우울증을 경험했어도 이 사람이 경험한 우울증과 내가 경험한 우울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온전히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외로움도 혹은 공허감도 또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의 병이니까 이게 어떤 뭐 표본 이런 게 있을 수도 없고. 그쵸.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이게 혼자서 좀 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꼭 뭐 물리적인 걸 뭘 약이라든지 찾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한 독감 정도로 예시를 드는데 사실은 뭐 우울증은 감기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만큼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유를 감기로 드는 거고 사실은 암과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떤 감기는 독감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낫는 감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면역을 챙기고
좀 운동하고 좀 쉬고 하면 나아지는 감기가 있는 반면 어떤 감기는 막 굉장히 오래 가서 뭐 폐혈증을 앓는 경우도 있고 폐렴을 앓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것처럼 우울증도 가벼운 우울증이 있고 가벼운 우울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상황적인 요인이 큰 우울증인 것 같아요. 나 잘 지내다가 네. 정말 우울한 일을 겪었어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찾아오는 우울증은 되게 이 분명하죠, 스트레스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잘 지내다가 확 우울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조금 노력하거나 내가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면 생각보다 회복이 잘 되는 우울증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수는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우울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혹은 도움을 받아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울증도 참 많습니다. 독감처럼 많이 걸리고 암처럼 위험한 게 우울증이다. 완전 와닿네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혼자서 이겨내려고만 끙끙 앓는 것도 사실 좋은 해법은 아닌. 네. 그러니까 좀 네. 도움을 받을 때는 좀 받아야 하는. 왜냐면 저는 그래요. 우울이라는 게요. 우울장애가 암처럼 무섭기 때문에 네. 이게 일단 내 삶에 들어와서 되게 스며들듯이 오거든요. 우울은. 아주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망가뜨려요. 네네. 그럼 우울하면 그냥 내가 어디가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내 일상 기능이 아까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 일하는 데서 집중이 안 되고 뭔가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그러니까 내 직업적인 장면에서도 일단 타격을 주게 되고요. 대인 관계에서도 많은 관계들이 끊어지게 되고 등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장기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울증이 왔을 때 초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훨씬 지혜롭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빨리 빠져나와야지 막 그렇게 또 하다가 그게 또 강박이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근데 싶어서. 오히려 그 우울증에 깊이 빠지신 분들은 네.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만성적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의지 자체가 아예 안 생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벼운 우울증의 경우는 나 잘 지냈는데 그때는 지금 나 너무 지금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인식이 되지만 이 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냥 이 자체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에 잘 지냈던 나의 때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럼 정말 정말 무섭죠. 그게 약간 좀 단계가 굉장히 깊어진 상황. 네, 만성화되고.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어떤 약물의 도움도 좀 받아야 하는. 네, 꽤 오래 드셔야 돼요. 약도. 만성적인 경우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아요. 어떤 호르몬이라든지 네. 어떤 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 팔이 부러질 때 깁스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또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울감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흘러가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울 장애로 발전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내 뇌에서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뇌에서. 네. 그래서 이게 우울증은 뇌 질환이거든요.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은.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우리 뇌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뇌 적정 용량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우울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뇌에서 변화들이 일어나서 그 용량이 이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국한적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이 뇌가 변하진 않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약을 먹음으로써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적정한 용량으로 맞추는 거죠. 조절을 좀 해주는.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막 거부감 갖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럴 많죠. 분들도 많아요. 네. 생각보다 정말 많고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약을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주로 20대는 많이들 쉽게 먹고요. 아, 받아들여요? 네. 오히려 젊은 층이? 네. 오. 그리고 10대들 중에서도, 아, 나 너무 힘든데 나는 병원 가고 싶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 10대들이 우울증을.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나이가 더 들수록 사실 그 편견과 선입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약이 필요한 분들도 제가 정말 계속 권유해도 안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꼰대들. 고집 세져가지고. 아. 두려운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시선은 어떨까? 혹은 내가 어떤 낙인 찍어지진 않을까? 혹은 이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근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신과 간다 그러면 저 사람 정신병원 다닌다고. 저 어릴 적만 해도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심리 상담 받으러 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힘들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사회가 된 거 아닌가 조금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맞아요. 약도 다른 일반 의원이나 다른 네. 데서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보편화 시킨다고. 네. 그런 건 좋은 방향일까요? 좋은 방향도 있고 좀 위험한 방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도 뭐 내과나 이런 데서는 일부 어떤 정신과적인 약물을 처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자체에 이제 편견이 있으신 분들은 내과에 가서 그런 것들을 처방받으시기도 하죠. 뭐 수면제라든가, 뭐 신경 안정제라든가, 뭐 항우울제도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 정신과적인 약물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고 하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약물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 약물을 잘 알고 써야 약이 되잖아요. 네. 혹시라도 이게 약을 이 정신과적인 약물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잘 알고 잘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때 약물 남용의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